3kg 나왔어요. 10만 원이에요. 3kg 나왔습니다. 10만 원입니다. 오징어. 지금 저울에 손대는 거 다 봤어요. 속이는 거 아니에요? 오징어. 제가 지금 저울에 손대는 거 다 봤어요. 저희 속이시는 거 아니죠? 저의 순간의 선택이 노년을 이렇게 힘들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를 듣고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7세가 된 이재민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인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인천항만공사에서 30년간 근무한 중간 관리직이었습니다. 화물관리팀장으로 일하며 나름대로 안정적인 삶을 살아왔죠. 2019년 말 61세가 되면서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던 저는 나름대로 탄탄한 노후 준비를 마쳤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금으로 3억 8천만 원을 받게 되어 있었고 그동안 모아둔 적금 2천만 원까지 합치면 총 4억 원 정도의 목돈이 생기는 상황이었거든요. 아내 영희와 함께 이제 우리도 좀 여유롭게 살 수 있겠네 라며 소박한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인천항만공사에서 화물관리 업무를 담당하면서 매일 컨테이너선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특히 수산물 관련 화물을 다루는 일이 많아서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생선과 해산물들이 어떤 경로로 유통되는지 속속들이 알고 있었죠. 부산에서 올라오는 고등어 한 상자가 얼마에 거래되는지, 통영에서 오는 굴이 어떤 과정을 거쳐 소비자에게 전달되는지, 여수에서 오는 갈치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면서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까지 모든 과정을 눈으로 직접 봐왔습니다. 아내는 30년간 전업주부로 지내면서 저를 뒷바라지해 주었고 큰아들은 이미 결혼해서 독립했으며 둘째 아들은 대학교 3학년으로 곧 졸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애들 뒷바라지도 거의 끝났으니 우리 둘만의 시간을 즐겨보자며 아내와 여행 계획도 세우고 있었죠. 그런 제가 소래포구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정말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어느 주말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 박종수가 영민아 요즘 소래포구가 핫하다더라. 가서 회 한번 먹어보자고 제안했거든요. 솔직히 그때까지 소래포구는 바가지 씌우는 곳이라는 인식이 강해서 별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거기 가면 바가지 쓴다던데 라고 했더니 박종수가 요즘은 많이 좋아졌다더라. 그리고 우리가 호구로 보여? 라며 웃더군요. 그래서 반신반의하며 따라 나섰는데 직접 가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경이었는데 주차장부터 차가 가득했고 사람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몰려 있었습니다. 각종 수산물을 사려는 줄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고 여기저기서 상인들이 신선한 광어 나왔어요. 통영굴 직송하며 외치는 소리가 들렸죠. 박종수가 여기가 연간 650만 명이 찾는 수도권 최고의 관광 명소야. 에버랜드보다 사람이 더 많이 온다니까 라고 하더군요. 실제로 통계를 찾아보니 2012년에는 845만 명까지 방문했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곳이었던 거죠. 그날 저녁 회를 먹으면서 주변을 유심히 관찰해 봤습니다. 확실히 가격이 시중보다 비싸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해서 몰려드는 모습을 보며 뭔가 특별한 가능성을 느꼈습니다. 항만에서 30년간 일하면서 수산물 유통을 지켜본 경험상 이런 곳에서 정직한 가격과 품질로 승부한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날의 광경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퇴직을 몇 달 앞둔 상황에서 새로운 인생의 기회를 발견한 것 같은 설렘이 있었죠. 아내에게 여보, 나 뭔가 재미있는 아이디어가 생겼어라고 말하며 그날의 경험을 자세히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소래포구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온다고? 정말이야? 라며 신기해하더군요. 밤늦게까지 인터넷으로 소래포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1930년대 염전이 생기면서 시작된 역사, 1974년 인천 내양 준공 이후 새우잡이 어선들이 정박하면서 발전한 과정, 그리고 2000년대 들어 관광지로 각광받기 시작한 배경까지 자세히 파악했죠. 이런 곳에서 사업을 한다면 일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소래포구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소래포구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2012년 수도권 관광지 방문객 수 1위를 기록했고 전성기에는 연간 845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엄청난 인기 관광지였거든요. 에버랜드가 연간 600만 명 정도 방문한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말 대단한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제가 주목한 것은 소래포구의 바가지 논란이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블로그를 보면 소래포구에서 바가지 당했다, 저울 조작당했다, 죽은 생선을 살아있다고 속였다는 후기들이 넘쳐났거든요. 네이버 블로그만 검색해봐도 수십 개의 피해 사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봤습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한 곳에서 정직한 가격과 투명한 거래를 내세운다면 충분히 차별화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마치 탁한 물에서 맑은 샘물이 더욱 돋보이는 것처럼 말이죠. 인천항에서 30년간 근무하면서 수산물 유통 구조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저로서는 문제점이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부산 기장에서 잡힌 멸치 한 상자가 산지에서 1만 원에 거래되면 부산 공동어 시장을 거쳐 15영원이 되고 서울 가락 시장에 도착하면 25영원이 됩니다. 여기서 다시 소매상을 거치면 35영원이 되고 소래포구 같은 관광지에서는 여기에 관광지 프리미엄을 붙여서 5만 원, 6만 원에 팔고 있었던 거죠. 내가 직접 산지와 연결해서 중간 마진을 없앤다면 기존 업체들보다 30% 이상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을 텐데라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게다가 항만공사에서 쌓은 인맥들이 있었거든요. 전국 주요 어항의 어민들과 직접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있었으니까요. 부산의 기장, 통영의 한산도, 여수의 돌산도, 목포의 아패도까지 각 지역의 특산물을 공급받을 수 있는 루트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11월 중순쯤 아내에게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여보, 나 퇴직하고 소래포구에서 수산물 장사해볼까 생각 중이야 라고 했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더군요. 당신 나이가 몇 살인데 지금 와서 장사를 해? 퇴직금 날리면 우리 노후는 어떻게 해? 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단순한 도박이 아니라 30년 경험을 바탕으로 한 치밀한 계산이라고 설득했습니다. 며칠 동안 밤늦게까지 사업 계획을 세우며 아내를 설득했죠. A사 사장짜리 사업 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장 규모, 경쟁 현황, 차별화 포인트, 수익 구조까지 자세히 분석해서 보여드렸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까지 회사에서 안전하게만 살아왔어. 매달 월급 받고 연말에 보너스 받는 그런 안전한 삶만 살아왔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 능력을 시험해 보고 싶어.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도 더 나은 노후를 준비하고 싶어. 라고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봐. 소래포구에 연간 650만 명이와 하루로 치면 18영명이야. 이 중에서 1%만 우리 가게에 와도 하루에 180명이고 한 명당 평균 3만 원만 써도 하루 매출이 540만 원이야. 한 달이면 1억 6천만 원이고라며 구체적인 숫자까지 제시했습니다. 아내도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경쟁 업체들도 많을 텐데 라고 묻더군요. 그게 바로 우리의 기회야. 다들 바가지 씌우고 속이려고만 하니까 정직하게 하는 곳이 오히려 돋보이는 거지라고 대답했죠. 몇 차례 대화를 나눈 끝에 아내도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회사 다니느라 고생 많았는데
정말 하고 싶다면 한번 해보자. 대신 너무 무리하지는 말고 라며 허락해 주더군요. 그때 아내의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고마워, 여보. 내가 꼭 성공해서 우리 가족 행복하게 만들어 줄게. 라고 약속했죠. 12월부터는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소래포구를 방문해서 상권을 분석했고, 평일에는 부산과 통영, 여수 등 주요 산지를 직접 방문해서 어민들과 직거래 가능성을 타진했습니다. 연차를 내서 출장을 다녔는데 아내가 도시락까지 싸주며 응원해 주었거든요. 2019년 12월 구체적인 사업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먼저 입지 선정이 가장 중요했는데 소래포구 바로 안에는 이미 포화 상태였고 임대료도 너무 비쌌습니다. 소래포구 종합어시장 내 점포는 60평에 보증금 1억 원, 월세 800만 원을 요구했거든요. 이건 너무 부담스러웠죠. 여러 곳을 알아본 끝에 소래포구에서 300년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상가 건물 1층을 발견했습니다. 60평 규모의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400만 원이었어요. 소래포구 관광객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있으면서도 임대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최적의 입지라고 판단했습니다. 건물주 김 사장님을 만나서 임대 조건을 협상했는데 다행히 좋은 분이셨어요. 어르신이 새로 사업을 시작한다니 응원하겠습니다. 처음 6개월은 월세를 100만 원 깎아 드릴게요. 라며 배려해 주시더군요. 그래서 처음 6개월은 월세 300만 원으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월 2일 설날 연휴가 끝나자마자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신선도 관리였기 때문에 냉장 냉동 시설에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수산물은 온도 관리가 생명이거든요. 2도만 올라가도 신선도가 확연히 떨어지니까요. 대형 냉장고 5대를 주문했는데 한 대당 800만 원씩 총 4천만 원이었습니다. 이건 일반 가정용이 아니라 상업용 대형 냉장고로 각각 500엘 용량이었어요. 냉동고도 3대를 설치했는데 한 대당 1천만 원씩 총 3천만 원이었고요. 진열용 냉장 쇼케이스도 10대를 설치했는데 한 대당 300만 원씩 3천만 원이었습니다. 냉장 냉동 시설만 총 1억 원을 투자한 거죠. 인테리어도 고급스럽게 했습니다. 기존의 수산시장 같은 어수선한 분위기가 아니라 깔끔하고 현대적인 느낌으로 꾸며서 젊은 고객들도 부담 없이 들어올 수 있도록 했어요. 바닥은 전부 논슬립 타일로 마감했는데 물이 많이 사용되는 수산물 가게 특성상 미끄럼 방지가 중요했거든요. 평방미터당 15만 원씩 60평에 9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천장은 전부 방수 처리된 석고보드로 새로 시공했고 LED 조명을 촘촘히 설치해서 밝고 깨끗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조명만 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벽면은 타일로 마감해서 청소하기 쉽게 했고 출입구에는 자동문을 설치해서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었습니다. 자동문 설치비만 300만 원이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계산대와 저울시설이었습니다. 정확한 무게 측정이 실내의 기본이니까요. 디지털 저울 5대를 설치했는데 한 대당 200만 원씩 총 1천만 원이었어요. 이건 검정된 정밀 저울로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까지 달린 제품이었습니다. POS 시스템도 최신형으로 도입했습니다. 재고 관리부터 매출 분석까지 가능한 시스템이었는데 설치비 포함해서 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간판과 실내 인테리어까지 모두 합쳐서 총 8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운영 자금으로는 1억 5천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초기 재고 확보에 5천만 원을 배정했는데 이건 일주일치 물량이었어요. 수산물은 신선도가 생명이라 많이 쌓아둘 수가 없거든요. 나머지 1억 원은 최소 6개월간 적자가 나더라도 버틸 수 있는 여유 자금이었습니다.
항만공사에서 30년간 다양한 프로젝트를 관리해 본 경험상 초기 운영 자금이 부족하면 사업이 실패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1월 한 달 동안 산지 직송 시스템 구축에도 집중했습니다. 인천항에서 쌓은 인맥을 총동원해서 전국 주요 어항의 어민들과 직접 계약을 체결했어요. 부산 기장의 멸치잡이 어민 김철수 씨, 통영 한산도의 굴 양식업자 박영수 씨, 여수 돌산도의 갈치잡이 어민 이병호 씨, 목포 아패도의 새우잡이 어민 최정호 씨까지 각 지역의 대표 품목을 공급받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물론 물류 비용은 조금 더 들어갔지만 중간 마진을 없앤 만큼 충분히 경쟁력 있는 가격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시중에서 킬로그램당 5만 원에 팔리는 광어를 35영원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거였죠. 우럭은 시중 3만 원을 2만 원에, 갈치는 시중 2만 원을 15영원에 공급할 수 있었어요. 총 투자 금액은 3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임대 보증금 5천만 원, 냉장 냉동 시설 1억 원, 인테리어 8천만 원, 운영 자금 1억 5천만 원으로 퇴직금을 거의 다 투자한 셈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30년간 쌓은 전문성과 인맥, 그리고 소래포구라는 최적의 입지까지 갖췄으니 실패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202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맞춰 재민수산 직판장을 개업했습니다. 개업일을 발렌타인데이로 정한 이유는 사랑받는 가게가 되자는 의미였어요. 개업 전날 밤 아내와 함께 매장을 정리하면서 내일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라며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부산 기장에서 올라온 멸치와 통영에서 온 굴, 여수에서 온 갈치까지 모든 수산물을 진열했습니다. 아내도 앞치마를 두르고 도와주었는데 정말 신선해 보이네. 이 정도면 분명히 잘 될 거야 라며 격려해 주더군요. 오전 9시 정각에 문을 열었는데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을 때의 떨림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50대 정도의 아주머니셨는데 여기 새로 생긴 곳이네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으시더군요. 광어 한 마리 가격을 말씀드렸더니 소래포구보다 훨씬 싸네요 라며 놀라워하셨어요. 첫날부터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소래포구에서 바가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고객들이 여기는 정말 저렴하네요 라며 놀라워했죠. 시중에서 킬로그램당 5만 원에 팔리는 광어를 35영원에 킬로그램당 3만 원인 우럭을 2만 원에 판매했거든요. 중간 마진을 완전히 없앤 덕분에 가능한 가격이었습니다. 특히 정확한 무게 측정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소래포구에서는 저울 조작이 심각한 문제였는데 저희는 검정된 전자 저울을 사용해서 고객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거든요. 저울 옆에 정확한 무게 측정이 신뢰의 시작입니다. 라는 문구까지 붙여놨어요. 여기서는 속지 않겠네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개업 첫 주에는 하루 매출이 100만 원 정도였는데 입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주 차에는 150만 원, 3주 차에는 200만 원까지 올라갔죠. 한 달이 지나지 않아 하루 평균 매출이 170만 원 정도 나왔고 첫 달 매출이 5천만 원을 기록했을 때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월 고정비가 800만 원 정도였는데 그중 임대료가 300만 원, 전기료가 150만 원, 인건비가 200만 원, 보험료와 각종 관리비가 150만 원이었어요. 매출에서 원가 60%를 빼면 2천만 원의 매출 이익이 나왔고 여기서 고정비 800만 원을 빼면 순이익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이미 손익분기점을 훨씬 넘어선 거였거든요. 인천항만공사 동료들이 단골이 되어준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재민아, 네가 파는 생선이 정말 싱싱하다. 집사람이 너무 좋아해. 라며 주변 사람들까지 소개해 주더군요.
특히 박종수 과장님은 매주 토요일마다 오셔서 일주일치 생선을 사가시면서 퇴직하고 이렇게 성공한 사람 처음 봐. 정말 부럽다라고 하시더군요. 3월에는 더욱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한 음식 블로거가 저희 가게를 방문해서 후기를 올려주신 거예요. 소래포구 근처에서 이렇게 정직한 수산물 가게를 발견했다. 바가지 걱정 없이 신선한 회를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다. 가격도 합리적이고 사장님도 친절하시다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글이 조회수 2만을 넘기면서 젊은 고객들이 많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SNS에서도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저희 가게 해시태그가 생기고 후기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한 고객은 소래포구는 바가지 때문에 안 가는데 여기는 정말 양심적이에요. 앞으로 회는 여기서만 사겠어요. 라는 댓글까지 달아주셨어요. 무엇보다 보람을 느꼈던 것은 어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부산에서 멸치를 공급해 주던 김철수 선장님이 재민 씨 덕분에 우리도 제값받고 팔 수 있어서 고맙다. 중간 업체들은 너무 깎으려고만 해서 힘들었는데 라고 하시더군요. 기존에는 중간 업체들이 킬로그램당 8영원에 사갔는데 저희는 12영원에 매입했거든요. 어민들도 좋고 소비자들도 좋은 윈윈 구조를 만든 거였죠. 아내도 처음에는 걱정만 했는데 매출이 안정되면서 점점 밝아졌습니다. 당신 판단이 맞았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이제 노후 걱정 없겠어요. 라며 웃음을 되찾더군요. 저녁에 함께 매장 정리를 하면서 하루 매출을 계산할 때의 그 행복감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200만 원 넘었네. 정말 잘 되는구나 라며 서로 기뻐했던 그 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몰라요. 2020년 3월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면서 정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했고 사람들이 외출을 자제하기 시작한 거죠. 특히 소래포구 같은 관광지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밀폐된 공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전통시장의 특성상 감염 위험이 높다고 인식되기 시작했거든요. 3월 첫째 주부터 매출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전까지 하루 200만 원씩 나오던 매출이 150만 원, 100만 원으로 떨어졌죠. 처음에는 곧 나아지겠지. 코로나가 언제까지 계속되겠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정부에서 종교시설, 실내 체육시설과 함께 전통시장에 대해서도 방역수칙 강화를 발표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라는 권고가 나오면서 소래포구를 찾는 사람들이 급격히 줄어든 거죠. 주말에도 평일처럼 한산한 모습이었고 평일에는 아예 손님이 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4월에는 정부에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발표했고 소래포구 방문객이 평소의 10분의 1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연간 650만 명이 찾던 곳이 하루에 몇십 명만 오는 수준으로 떨어진 거예요. 하루 매출이 30만 원, 20만 원까지 떨어지는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고정비도 감당하기 어려웠죠. 어민들에게 주문 물량을 줄여달라고 연락하는 것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철수 선장님께 죄송한데 당분간 물량을 절반으로 줄여주세요. 라고 했더니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지. 서로 힘든 시기니까 이해해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이 오히려 더 죄송했어요. 5월부터는 배달 서비스를 시작해 봤습니다. 직접 가게에 올 수 없는 고객들을 위해 배달 앱에 등록하고 온라인 주문을 받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수산물 배달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신선도 유지가 어렵고 배송 중에 비린내가 날까봐 포장에도 신경을 많이 써야 했거든요. 배달비와 플랫폼 수수료까지 고려하면 수익성도 떨어졌고요. 그런데 정말 설상가상으로 2021년 3월에 소래포구 바가지 논란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습니다.
한 유튜버가 대게 2마리 사기지에 37만 원을 요구하는 상인의 행태를 폭로한 영상이 유튜브에서 300만 뷰를 넘기면서 화제가 된 거죠. 킬로그램당 9만 원이라는 미친 가격도 문제였지만 영상에서는 각종 호객 행위와 바꿔치기 수법까지 적나라하게 공개됐어요. 그 영상을 보고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댓글에는 소래포구는 사기꾼들의 소굴, 가면 안 되는 곳, 바가지의 성지 같은 악플들이 수천 개씩 달렸거든요. 소래포구 자체가 사기꾼들의 소굴처럼 인식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저희가 정직하게 장사를 해도 소래포구 근처라는 이유만으로 의심받게 된 겁니다. 실제로 고객들의 반응이 확연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가격을 물어보면 싸네요 라고 하던 분들이 정말 이 가격 맞아요? 나중에 추가 요금 안 받죠? 포장비나 다른 비용은 없는 거죠? 라며 의심의 눈초리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저울까지 의심하는 고객들이 생겨서 휴대폰으로 저울 눈금을 촬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중년 부부가 오셔서 광어회를 주문하셨는데 포장해드리면서 총 35영원입니다. 라고 했더니 남편분이 잠깐만요. 처음에 킬로그램당 35영원이라고 했는데 왜 총액이 35영원이에요? 뭔가 속임수 아니에요? 라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정확히 읽기짜리를 사신 건데 소래포구 바가지 소식을 워낙 많이 들어서 의심부터 하신 거였어요. 온라인 후기도 달라졌습니다. 소래포구 근처라서 걱정했는데 다행히 바가지는 안 씌웠네요. 소래포구처럼 바꿔치기 하지 않아서 안심이에요. 라는 식의 후기가 달리기 시작했거든요. 정직하게 장사하는 것이 당연한 건데 마치 특별한 선행을 한 것처럼 취급받는 상황이 서글펐습니다. 매출은 계속해서 떨어졌습니다. 2021년 상반기 월 평균 매출이 500만 원까지 떨어졌고 고정비 800만 원을 빼면 700만 원 정도의 수익만 남았죠. 원가 60%를 제외하면 실제 매출 이익은 600만 원 정도였는데 여기서 고정비를 빼면 적자였어요. 가족 생활비까지 고려하면 매월 200만 원씩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된 거죠. 2022년 들어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코로나19가 2년 넘게 지속되면서 사람들의 생활 패턴 자체가 바뀌어 버린 거예요. 예전처럼 가족 단위로 전통시장에 나들이를 오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대신 온라인 쇼핑이나 대형마트 이용이 늘어났죠. 특히 수산물은 신선도를 직접 확인하고 사야 한다는 기존 관념도 많이 바뀌었어요. 더욱 충격적인 소식은 소래포구가 2022년까지 이름을 올렸던 한국관광100선에서 제외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에서 발표한 2023-2024년 한국관광100선에 소래포구가 빠진 거예요. 국가에서도 소래포구를 대표 관광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죠. 이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실제 통계를 찾아보니 소래포구 방문객 수가 300만 명대로 떨어졌더군요. 전성기였던 2012년 845만 명에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거였어요. 2017년 650만 명, 2018년 610만 명, 2019년 560만 명으로 꾸준히 감소하던 것이 코로나와 바가지 논란으로 더욱 급감한 거죠. 저희 매장으로 오는 손님도 그에 비례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2022년 상반기 월 매출이 1천만 원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월 고정비 800만 원을 감당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임대료 400만 원, 전기료 150만 원, 통신비 50만 원, 보험료 100만 원, 기타 관리비 100만 원까지 포함하면 손님이 아예 오지 않아도 나가는 돈이 월 800만 원이었거든요. 어쩔 수 없이 운영 방식을 바꿔보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했습니다. 할인 이벤트를 통해 고객을 유치하려고 개업 2주년 기념 전 품목 20% 할인이라는 현수막까지 걸었어요.
하지만 소래포구라는 지역 자체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워낙 강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SNS 마케팅도 시도해 봤어요.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서 매일 신선한 수산물 사진을 올리고 정직한 가격 정보도 공개했죠. 하지만 팔로워가 100명도 안 되었고 실제 매출 증가로 이어지지는 않았어요. 젊은 세대들은 이미 소래포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너무 강했거든요. 2022년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인 적자가 시작됐습니다. 매월 200만 원에서 300만 원씩 손실이 발생했죠. 운영 자금으로 준비했던 1억 5천만 원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12월에는 운영 자금이 5천만 원까지 줄어들었어요. 어쩔 수 없이 저축해 둔 적금을 해약해서 운영비에 보태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후 25년 동안 매월 50만 원씩 넣어온 적금 1억 2천만 원을 해약한 거예요.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에 여보 미안해. 조금만 더 버티면 좋아질 거야 라고 했지만 속으로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아내가 결국 파트타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근처 대형마트에서 하루 4시간씩 계산대 일을 시작한 거죠. 61세의 나이에 처음 해보는 서비스업이었는데 제가라도 돈을 벌어야 집안 살림이 돌아가겠어요? 라며 눈물을 글썽이더군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가족 분위기도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대학생인 둘째 아들이 아빠, 우리 집 괜찮은 거 맞죠? 등록금 걱정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늘려야 할까요? 라고 물어볼 때는 정말 죄스러웠습니다. 당연히 괜찮다. 아빠가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내가 어디서 잘못 판단한 걸까를 되짚어보곤 했거든요. 30년 경험을 믿고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코로나와 소래포구 이미지 추락이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가 모든 계획을 망가뜨린 거였습니다.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부담스러워졌습니다. 박종수 과장님이 재미나 사업은 잘 되고 있어? 소래포구 쪽이 요즘 힘들다던데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냥 그래. 코로나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버티고 있어라며 얼버무릴 수밖에 없었거든요. 자존심이 상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2023년 초에는 대출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운영 자금이 바닥나면서 매월 적자를 보전할 돈이 부족해진 거죠. 은행에 신용대출을 문의해 봤지만 67세의 나이에다가 수익성이 확실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대출이 어렵다는 답변만 돌아왔어요. 담보대출도 집을 담보로 잡아야 하는데 아내가 집까지 잃으면 우리는 정말 갈 곳이 없어요. 라며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2023년 3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운영 자금으로 준비했던 1억 5천만 원이 거의 바닥났고 적금까지 해약해서 쓴 1억 2천만 원도 절반 이상 소진된 상황이었어요. 매월 300만 원씩 적자가 누적되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려웠거든요. 아내와 심각한 대화를 나눈 끝에 폐업을 결정했습니다. 3월 어느 저녁 매장 정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앉아 이야기했어요. 여보,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이런 식으로 계속 적자를 보면 우리 노후 자금이 다 없어져. 라고 했더니 아내가 한참 동안 말이 없더군요. 여보, 미안해요. 당신을 믿고 따라와 준 것에 대해 정말 죄송해요. 라고 했을 때 아내가 괜찮아요. 당신도 최선을 다했잖아요. 코로나, 바가지 논란 같은 상황을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어요? 라고 위로해 주더군요. 그 말에 더욱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폐업 절차를 받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먼저 임대인 김 사장님께 폐업 의사를 전달했는데 다행히 이해해 주시면서 요즘 같은 시국에 어쩔 수 없죠. 위약금 없이 계약 해지 드릴게요. 라고 하시더군요. 임대 보증금 5천만 원도 거의 다 돌려받을 수 있었고요.
좋은 분을 만났던 게 불행 중 다행이었어요. 문제는 설비 처리였습니다. 1억 원을 투자한 냉장 냉동 시설들을 처분해야 했는데 중고 시장에서는 절반 가격도 받기 어려웠습니다. 3년 된 장비였고 수산물 냄새가 밴 상태여서 구매자를 찾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여러 중고업체에 문의해 봤지만 냉장고는 30만 원, 냉동고는 50만 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만 불러댔어요. 결국 한 수산물 도매상에게 일괄 매각했습니다. 5천만 원의 모든 냉장 냉동 시설을 넘긴 거예요. 1억 원 투자한 것의 절반 가격이었지만 더 기다려봤자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그냥 정리했습니다. 매장에서 냉장고들이 하나씩 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서글펐어요. 인테리어는 아예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임차인이 카페를 차리겠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 시공하겠다고 하더군요. 8천만 원을 들인 인테리어비는 한 푼도 건지지 못했죠. 간판이나 진열대, 계산대 같은 것들도 모두 철거 비용을 부담하면서 처분해야 했습니다. 재고 처리도 골치 아픈 문제였습니다. 신선식품 특성상 오래 보관할 수 없어서 원가 이하로 떨이 판매를 했는데 그나마도 쉽게 팔리지 않았어요. 냉동 상품들은 근처 횟집에 절반 가격에 넘겼고 냉장 상품들은 지인들에게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고 손실만 500만 원 정도 되었어요. 모든 정리를 마치고 나니 총 손실액이 2억 2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투자한 3억 8천만 원 중에서 임대 보증금 5천만 원, 설비 매각비 5천만 원, 적금 잔액 6천만 원으로 총 1억 6천만 원 정도만 건질 수 있었던 거죠. 퇴직금의 절반 이상을 날린 셈이었습니다. 2023년 5월 31일 마지막 날 매장 문을 닫으면서 정말 허탈했습니다. 3년 4개월간의 꿈이 끝나는 순간이었거든요. 아내와 함께 빈 매장을 둘러보며 그래도 우리 최선을 다했어. 후회는 없어. 라고 서로 위로했지만 속으로는 후회와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가장 미안했던 것은 어민들에게였습니다. 부산의 김철수 선장님께 폐업 소식을 전할 때 재민 씨 고생 많았어요. 그동안 좋은 거래처였는데 아쉽네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연락하세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 더욱 죄송했습니다. 폐업 후 한동안은 무력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67세의 나이에 다시 사회에 나가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일자리를 찾아야 했습니다. 남은 노후 자금도 얼마 없었으니까요. 박종수 과장님의 소개로 아파트 경비원 자리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월급 180만 원으로 그전 수입과는 비교할 수 없었지만 안정적인 수입이라는 점에서 위안을 삼았습니다. 30년간 사무직으로 일하다가 처음 해보는 현장 업무였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첫 출근 날 경비실에 앉아서 CCTV를 보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경비원으로 일한 지 1년 반이 되었습니다. 한단 단적에 갠단다가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하고 힘들었지만 이제는 나름대로 적응했어요. 입주민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시고 특히 어르신들은 고생 많으십니다. 라며 따뜻하게 인사해 주세요. 무엇보다 가족과 함께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경비실에서 하는 일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아요. CCTV 모니터링, 방문자 접수, 택배 관리, 시설 점검까지 할 일이 꽤 많거든요. 하지만 30년간 관리 업무를 해온 경험이 도움이 되어서 관리사무소에서도 인정해주고 있어요. 이경비님은 정말 꼼꼼하시다 라는 말을 들을 때면 보람을 느낍니다. 아내도 여전히 마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했는데 이제는 동료들과도 친해져서 일하는 재미가 있다고 해요. 둘이 합쳐서 월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어서 생활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어요.
비록 여유롭지는 않지만 예전처럼 매일 적자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은 오히려 편합니다. 둘째 아들도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고 지금은 중견 기업에 취직해서 독립했어요. 아빠 덕분에 고생하는 것을 보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들으니까 실패한 것도 완전히 무의미하지는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3년여의 사업 경험을 되돌아보면서 몇 가지 뼈 아픈 교훈을 얻었습니다. 퇴직 후 창업을 꿈꾸는 분들께 제 경험을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지역 이미지의 중요성. 아무리 개인이 정직하게 사업을 해도 지역 전체의 부정적 이미지를 극복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어요. 소래포구 근처라는 이유만으로 선입견을 갖고 보는 고객들이 많았거든요. 입지를 선택할 때는 교통이나 유동 인구만 볼 것이 아니라 지역의 이미지와 평판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한 대비책.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닥쳤을 때 버틸 수 있는 충분한 자금과 대안이 있어야 해요. 저는 6개월치 운영 자금만 준비했는데 실제로는 3년 이상 어려운 상황이 지속됐거든요. 최소 1년 이상의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시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매장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 등 다양한 판로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도 중요해요. 과도한 투자의 위험성, 퇴직금 전액을 투자한 것이 가장 큰 실수였어요. 설령 사업이 잘 되더라도 일부는 안전한 곳에 보관해 두고 단계적으로 투자했어야 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걸면 실패했을 때 회복할 기회가 없어져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재기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니까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나이를 고려한 신중한 판단. 61세에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실패했을 때 재기할 시간적 여유가 부족했어요. 젊었다면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겠지만 이 나이에는 그런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중년 이후의 창업은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안정성을 우선시하고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여야 해요. 가족의 동의와 지지. 다행히 저희 가족은 끝까지 서로를 믿고 지지해 줬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었어요.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가족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동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패할 경우의 대안까지 미리 상의해 두는 것이 좋아요. 업종 선택의 신중함. 아무리 경험이 있어도 생소한 분야는 피하는 것이 좋아요. 저는 수산물 유통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소매업은 또 다른 영역이었거든요. 정말 확신이 서는 분야가 아니라면 프랜차이즈나 검증된 사업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현재는 소박하지만 평안한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경비실에서 책을 읽기도 하고 입주민들과 소소한 대화를 나누면서 여유를 찾고 있어요. 비록 큰 꿈은 좌절됐지만 가족이 건강하고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합니다. 가끔 소래포구 근처를 지날 때면 복잡한 감정이 들어요. 원망스럽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얻은 값진 경험과 교훈이 있기에 후회하지는 않습니다. 제 이야기가 퇴직 후 새로운 도전을 꿈꾸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